늘 같은 시간 저녁 8시. 그는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대담해졌고 그 유혹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0을 넘긴 내 하루는 새벽 4시 반 지하철역에서 시작됩니다. 한영숙은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남편 최태식은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나간 지 오래였죠. 10년 가까이 이어진 각방 생활, 서로의 일과는 완전히 엇갈린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원룸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이 영숙을 맞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 삼거리역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용역업체에서 지급받은 오렌지색 조끼를 입고 무거운 청소 도구들이 든 수레를 끌며 역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복도는 새벽이면 한적했지만 그만큼 하루 종일 쌓인 때와 먼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영숙은 물걸레를 짜며 한쪽 끝부터 차근차근 닦아 나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61의 나이에도 아직 몸이 따라주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유리창을 닦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은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그리고 언제부턴가 생겨난 주름진 목선까지. 유리창에 비친 모습은 한때 동네에서 글 잘 쓴다 소리 듣던 문학소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영숙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젊은 시절 친구들과 문예반 활동을 하며 시를 쓰고 수필을 발표하던 그때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소와 설거지, 그리고 집안일에만 매달려 있는 자신이 있을 뿐이었죠. 오전 7시가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영숙은 비켜서며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쳤어요. 존재감이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투명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서 태식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듯 작업복 차림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영숙은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반찬들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간단하게 계란찜을 만들어 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식사해요. 태식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그게 전부였어요. 서로의 하루가 어땠는지, 몸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태식은 밥을 후룩후룩 먹더니 다시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대화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말만 오가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후 드라마에서는 로맨스가 한창이었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느새 석양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영숙은 생각했어요. 여자로서의 설렘도 아내로서의 따뜻함도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채 그저 생계를 위해 돌아가는 기계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어요.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옷장을 뒤적이며 고민에 빠졌어요. 몇 년 전 시장에서 산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가 그나마 나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꾸며봐도 용역 청소부라는 현실은 숨길 수 없었거든요. 집을 나서는데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영숙은 급하게 뛰었지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쯤에는 신발이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끈적한 양말이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대는 순간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음이 울렸어요. 영숙은 당황하며 지갑을 뒤졌지만 1,0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기사님이 한숨을 쉬며 기다려주었지만 영숙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겨우 1,000원을 모아 요금을 낸 후 맨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창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자신만 이 모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입구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자신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젖은 신발로 이런 곳을 걸어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영수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서정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꽤 친했었는데 졸업을 하면서 서로 연락도 뜸해졌어요. 정연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 정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게,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정말 반갑다. 우리 어디 앉을까? 정연은 자연스럽게 영숙의 팔짱을 끼며 안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세월이 흘렀지만 나름대로 단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 남편이 골프 치러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기로 했어. 정연은 핸드폰에서 제주도 리조트 사진을 보여주며 신이 났습니다. 여기 스파도 있고 바다 전망도 끝내주대. 영숙이도 같이 갈래? 영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바빠서? 무슨 일 하는데? 그냥 청소 일 좀 하고 있어. 정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도 일 있다는 게 좋은 거지. 나는 너무 한가해서 탈이야.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동창들의 근황으로 이어졌어요. 누구는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다. 누구는 남편이 승진했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대부분 듣기만 했어요. 자신이 끼어들 만한 화제가 없었거든요. 우리 이제 60 넘었는데도 정연이는 여전히 예쁘네. 한 동창이 말하자 정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 다 들었는걸. 하지만 정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거든요. 같은 나이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니. 모임이 끝날 무렵 정연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지러워. 정연은 테이블을 짚으며 비틀거렸어요. 영숙이 재빨리 일어나 정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정연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기도 했어요. 영숙은 정연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 되겠다. 집까지 같이 가줄게. 고마워, 영숙아. 정연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정연이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는 정연을 보며 영숙은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고민이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어요. 정연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진실과 곧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택시 안에서 정연은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신길동 아파트에 도착하자 영숙은 정연을 부축해서 아파트 현관까지 함께 올라갔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이렇게 바래다 줬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정연의 집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가죽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까지 영숙의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연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지만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어요.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정연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참 후에 정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어요. 영숙아,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정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운 듯 머뭇거렸어요. 우리 남편이 말이야,
밤에 너무 자주 그런 걸 원해. 예순이 넘었는데도 거의 매일 그래. 정연은 더욱 쭈뼛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해도 전혀 이해를 못해. 오히려 거부하면 화를 내면서 며칠씩 토라져 있어.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슬 좋은 부부로만 보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나이가 이런데도 매일 밤 요구하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정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너는 남편이 무관심해서 힘들다고 했지? 나는 정반대야. 너무 가까워서 힘들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외로워했는데 정연은 남편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결혼 생활이지만 이렇게 다른 고통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정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밝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연이 안쓰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신을 원하는 남편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자신의 남편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서 10년 가까이 각방을 쓰고 있는데 정연의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내를 그렇게 원한다니. 어떤 게 더 행복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삶이지만 속은 이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영숙은 정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힘들지만 둘 다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정연의 남편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영숙과 정연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자세가 꼿꼿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바로 정연의 남편 윤상훈이었어요. 손님이 계시네요. 상훈은 영숙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매너가 좋아 보였어요. 정연이 영숙을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하자 상훈은 아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몸이 힘들다며 좀 누워있고 싶다고 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영숙이를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정연의 부탁에 영숙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상훈은 정중하게 고집했습니다.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비에 어떻게 혼자 가세요? 영숙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연은 정말 몸이 안 좋아 보였고 밖에는 비가 제법 내리고 있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상훈의 차에 탔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중형 세단이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다른 남자와 단둘이 있게 되니 긴장했어요. 상훈은 영숙이 사는 곳을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연이 말한 것처럼 집착하는 남편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운전하면서 상훈은 정연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너무 정연이한테 의존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거든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요즘 정연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영숙은 상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정연의 입장에서 들은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였거든요. 상훈은 집착하는 남편이라기보다는 외로운 남자 같았습니다. 상훈이 영숙의 결혼 생활을 물어보자 영숙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남편이랑 거의 대화도 안 하고 살아요. 각방 쓴 지도 10년 가까이 됐고요. 상훈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런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공허했거든요. 상훈은 영숙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가 점점 편안해졌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상우는 가끔 아내와도 거리감을 느낀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정연이는 제가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고 부담스러워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숙의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미묘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하나의 여자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차 창문에 빗방울이 또르륵 흘러내렸어요.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운전하는 상훈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봤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의 마음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상훈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상훈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정연이 몸조리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친구 남편이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 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아,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방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어. 정연의 목소리는 더욱 기운이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입원? 많이 아픈 거야? 아니야, 그냥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몸 좀 추스리려고. 집에서는 제대로 쉴 수가 없거든. 영숙은 정연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화려해 보이던 모습 뒤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다니. 정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탁이었어요. 영숙아, 너무 미안한 부탁인데 혹시 우리 집 근처 지나갈 일 있으면 상훈 씨 좀 챙겨줄 수 있을까? 내가?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친구 남편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밥도 대충 먹고 말도 없이 지내니까 걱정돼. 너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겠니? 정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영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남편을 챙기겠어요. 하지만 정연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알겠어, 정연아. 가끔 안부나 확인해 볼게. 이틀 후 영숙은 정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자 상훈이 문을 열었어요. 며칠 사이에 수염이 자라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어머, 영숙 씨. 어떻게 오셨어요? 정연이가 안부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요. 상훈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아내가 별걸 다 부탁했네요. 어쨌든 들어오세요. 집 안은 평소보다 어수선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실에는 신문과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정연이 없으니 집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상우는 영숙에게 차를 끓여주며 정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하다며 영숙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날에도 영숙은 정연의 집에 들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상우는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했고 영숙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안부 확인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우는 영숙과의 대화를 즐거워했습니다. 정연과는 다른 편안함이 있다고 말했어요. 영숙도 상훈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영숙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상훈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둘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영숙의 어깨를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상훈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상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 씨. 상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영숙의 손등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영숙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상훈의 손이 천천히 자신의 손을 감쌌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영숙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고 뺨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빼야 한다는 이성과 그대로 있고 싶다는 마음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상훈 씨. 영숙이 작게 불렀을 때 상훈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은은한 비누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훈의 다른 손이 영숙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영숙 씨, 당신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10년 가까이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날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거실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오랜만에 영숙은 한 여자로서의 기쁨과 설렘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남아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상훈 역시 정연의 차가운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영숙의 따뜻한 반응에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연이 퇴원했습니다. 영숙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상훈과의 그 오후를 잊을 수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후로 영숙의 집이 비어있을 때마다 상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태식이 야간 근무를 나간 저녁 8시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숙은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상훈이 작은 꽃다발이나 과일을 들고 서 있었어요. 둘만의 은밀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훈이 들어오면 영숙은 차를 끓였습니다.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는 동안 상훈은 거실에 앉아 영숙의 움직임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상훈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상훈이 영숙의 거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청소일로 갈라진 손가락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었어요. 영숙은 그런 상훈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때로는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 속 연인들을 보며 서로 어색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들이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거든요. 상훈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영숙은 그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영숙이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어요. 상훈은 영숙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정말 맛있다고 연신 칭찬했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결혼 생활의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까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태식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면 상훈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영숙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영숙은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곤 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위로였고 60이 넘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연이 부탁이라지만 왜 나는 이 시간이 자꾸 기다려지는 걸까?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상훈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영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상훈과의 은밀한 만남이 한 달 정도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이 지하철역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아주머니가 마주오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 씨, 요즘 밤에 어떤 남자가 집에 왔다 갔다 하던데. 영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남자요? 무슨 남자요? 글쎄, 정장 입은 깔끔한 남자더라고. 몇 번 봤는데 영숙 씨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
김아주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친척분이세요? 영숙은 당황하며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영숙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알고 있다면 남편의 귀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날 저녁 태식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영숙아. 태식이 밥을 먹다 말고 영숙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김아주머니가 그러는데 밤에 남자가 우리 집에 드나든다면서.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 그릇을 놓는 손이 덜덜 떨려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태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영숙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연이 친구가. 정연이 친구?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니 영숙은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별일 아니라서 말 안 한 거예요. 정연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남편 좀 챙겨달라고 해서 반찬 좀 챙겨줬어요. 근데 우리 집엔 왜 와? 남의 남편을 왜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 영숙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상훈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태식은 화를 내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식은 밥상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훈과의 만남이 들킬 위험에 처했다는 스릴감도 느꼈어요. 며칠 후 정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영숙아,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나한테 소홀해졌어. 예전에는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굴더니 요즘은 말도 별로 안 하고. 영숙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상훈이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정연에게 소홀해진 건 아닐까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글쎄, 뭔가 달라. 딴 생각하는 것 같아.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불안해. 정연의 말에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연이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런 걱정 말고 몸이나 잘 챙겨. 영숙아, 혹시 상훈 씨 만날 때 이상한 말 한 거 없었어? 영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안부만 확인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에게는 들킬 뻔했고 정연도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모든 게 들통날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상훈과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예순이 넘어서 처음 느끼는 이런 감정을 이렇게 쉽게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어요. 영숙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위기감이 커진 후 며칠 동안 영숙은 상훈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상훈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상훈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과 여자로서의 기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달래려고 영숙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에 즐겨 읽던 소설이라도 한 권 빌려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어요. 신대방동 도서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문학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씨? 뒤를 돌아보니 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에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네요. 영숙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도서관 로비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주변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좀 바빠서요. 영숙 씨 덕분에 나도 위로 많이 받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더는 오지 마세요. 당신도 아내 곁을 지켜야죠. 영숙은 상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 씨 말이 맞아요. 저도 그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은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였어요. 정연이한테 잘해주세요. 그 사람도 많이 외로워해요. 영숙의 말에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도 행복하세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을 나갔어요. 영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서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허전했어요. 예순이 넘어서 처음 느꼈던 설렘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영숙은 빌려온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훈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차에서 나눈 대화, 정연의 집에서 함께 마신 차 한 잔, 그리고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던 그 오후까지. 하지만 영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자신도 여전히 한 사람의 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마른 우물처럼 말라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속에 아직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상훈과의 만남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예순이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만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가서 오래전 쓰다 만 일기장을 꺼내고 싶었어요. 다시 글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상훈과의 만남이 가져다준 진짜 선물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용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상훈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허전함과 아쉬움이 컸지만 점차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일하다가 벽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신대방 평생학습관 수필 기초반 수강생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문학소녀였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펜을 놓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생계에 쫓기면서 자신의 꿈은 뒷전으로 밀려났었거든요. 다시 글을 써볼까? 영숙은 용기를 내어 평생학습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2주 과정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참석한 영숙은 긴장했어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설렘을 얼굴에 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글쓰기는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첫 과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에 대해 쓰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집에 와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글자를 적어나가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상훈과의 만남, 그로 인해 깨달은 자신의 마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매주 수업에 참석하면서 영숙의 글쓰기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의 격려도 큰 힘이 되었어요.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2주 과정이 끝날 무렵 선생님이 발표했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각자 써온 글을 발표하는 낭독회를 하겠습니다. 가족분들도 초대할 수 있어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태식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동안 글쓰기 수업에 다닌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고민하다가 영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낭독회라는 게 있는데 와줄 수 있어요? 태식은 의외의 표정을 지었어요. 낭독회? 무슨? 평생학습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태식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낭독회 당일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평생학습관에 도착했어요. 작은 강당에는 수강생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식도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영숙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들고 앞으로 나갔어요. 제목은 다시 솟는 분수였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내 안의 분수는 말라있던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그 분수를 흔들어 깨웠지만 진짜 물줄기를 터트린 건 결국 내 선택이었어요.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고단했던 일상, 외로웠던 마음, 그리고 우연한 만남이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서 말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사건들은 에둘러 표현했지만 자신의 진솔한 감정은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제 나는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객석을 바라보다가 태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낭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고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영숙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영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대학생 때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잉크가 말라 있었지만 새로 갈아 끼우니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새 노트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적어 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영숙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친구 남편의 방문은 영숙의 분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물줄기를 터트린 건 결국 영숙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예순이 넘은 나이에 가슴 뛰는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달콤한 설렘 뒤에는 늘 현실이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금지된 사랑 앞에서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성숙해지고 한 뼘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